일부는 정적들에게 극심한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는 게 위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에서도 계속 좌우진영 나눠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댓글 가지고 진영 나누어서 싸우는 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대요.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며 칭송할 만한 태도는 화해와 관용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넓고 큰 마음이 필요하다. 만약 카토가 공화적 말살을 의도적으로 시작한 거라면 그보다 더 성공적일 수는 없었다. 시작해보자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설계도와 키케로의 설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난세의 공화국, 대한민국 사회도 난세입니다. 당파주의와 갈등으로 찢겨나갔어요. 공화국의 새로운 질서를 개척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공화국을 위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키케로의 설계도는 어떤 측면에서 달랐을까? 또한 장단점이 뭐였을까? 티로의 뇌피셜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로마 공화국의 위기 상황을 한번 간단히라도 요약을 해봐야겠죠? 자, 포에니 전쟁 이후에 지중해 세계 패권국이 된 로마 공화국, 엄청난 패권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적이게도 이 황금기랑 이 쇠퇴기가 동시에 와요. 포에니 전쟁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정점을 찍게 만든 성격 때문에 공화국이 막 이렇게 꼬꾸라지거든요. 이렇게 패권국이 된 건 좋은데 로마 공화국을 통치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원로원이 점점 무능해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세하게 말할 생각은 없고요. 둘의 설계도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위기 상황을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적인 불평등의 심화. 포에니 전쟁 이후에 경제적 호황과 불황이 동시에 와요. 장기 방어전이랑 라티푼디움의 유행으로 자영농이 몰락합니다. 좀 대한민국 사회로 따지면 중산층이 몰락해요. 왜 중산층이 몰락하냐?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징병제를 도입했는데 징병제의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또한 라티푼디움의 유행이 뭐냐? 이제 AI가 발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자리 빼앗는 거예요. 이제 자영농, 중산층, AI 때문에 일자리 뺏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랑 꽤 비슷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 내전과 정치적 폭력, 정치 폭력도 심해지죠.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원로원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아주 심대하게 저하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로마는 동맹국이랑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고요. 이제 엄청나게 극심해진 빈민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근데 경제 문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죠.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집값 이런 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대외 전쟁도 시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내가지고 독려를 해야 돼요. 자영농이 이제 시민이 참전해야 되는데 그걸 독려하고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관계 조율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 한 명만 의사진행방해도 이 600명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600명이 다 통과를 시켜도 이제 민회에 있는 후민관이 거부권 때리면서 빡큐 날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조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힘이 없는 사람들인 빈민과 평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선동가와 군벌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카틀리나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또 술라, 마리우스, 카이사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이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시군요. 그러고 정치제도의 기능도 점점 이제 약화된다. 왜 약화되냐? 사실 이거는 앞서 말한 거랑 똑같은데 원로원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과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원로원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라쿠스 영제 개혁, 마리우스, 카트리나 쿠데타, 또한 오늘 배울 카이사르의 대안이죠. 그 원로원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면 공화국이 결국 이게 붕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이러한 군벌들과 이제 야심가들은 나오는데 원로원 의원들이 지난하게 타협만 하려고 하지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지가 않아요. 계속 힘이 약화되는 거고요. 또한 군사력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대됩니다. 이거는 이제 게르만족이 쳐들어온 킴브리 전쟁이나 이럴 때 대두가 되는 건데요. 이제 자영농이 몰락해서 빈민이 너무 많아요. 전쟁터에 갈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무장도 다 약화됩니다. 이게 돈이 없으니까 무장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마리우스 같은 군벌들이 이제 군단병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중요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군사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다. 쉽게 말하면 육사 출신들이 힘이 세진다. 커피 비터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군단병들이 대부분 빈민이죠. 이 각에 나오죠. 이 군단병들이 대부분 빈민인데 이들을 지지해주는 마리우스라든지 카이사르라든지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 시대와 문제를 좀 요약을 해보고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의 대안을 보고 또한 키케로도 간단하게 보고 해보죠. 이게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게 많아요. 자, 빈곤한 파트리키죠. 파트리키 명문 귀족입니다. 자, 율리우스 가문 비너스의 후손이죠. 아주 명문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집안의 정치 경력이랑 경제력이 미천해요. 그래서 어머니인 아우렐리아의 중매로 마리우스 파의 오른팔인 킨나의 딸랑구랑 결혼을 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꽤 엄청 좋은 결혼이었어요. 카이사르 입장에서. 야, 이게 엄청난 권력자, 부자,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 나는 그리고 걔 명문 귀족이야. 엄청 대박이잖아요. 결혼을 잘한 건데. 근데 이 배경이 카이사르의 아주 독특한 수완을 낳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귀족파와 평민파의 핏줄이 모두 섞이게 된 거 아닙니까? 카이사르가 이러한 혈통과 배경을 100분 활용해요. 그래서 마리우파 지지 세력으로 해가지고 트리부누스 밀리툼 선거에서도 당선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평민파의 입지는 아주 강해지는데 또 그와 동시에 크라수스로부터 귀족파라고 이렇게 가면서 귀족파로부터의 지지 같은 것도 다 얻어내고 한다. 그런데 내 생각에 카이사르는 망명생활 동안 흑화한 걸로 보인다. 자,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또 간단하게 짧게만 요약을 해보자면 머리가 좋아요. 아주 영특합니다. 정치 감각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연설도 잘하고 선동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아요. 당연하죠. 이제 술라 망명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한 게 이제 술파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술파티 하면서 정치인들이랑 만나는 걸 했대요. 결혼도 잘해. 애도 일찍 가죠. 아이고 너무 좋아요. 16살인가 그때 결혼했다고 하죠. 17살이나 그리고 어릴 때 주피터 신전의 사제로 취업해서 안정적인 엘리트 코스도 쌉 가능이었어요. 굶어 죽을 일도 없습니다. 정쟁에 휘말릴 일도 없고. 그래서 잘생겼어. 유일한 하자가 탈모죠. 여러분 이 탈모를 대가로 이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받으시겠습니까? 자, 탈모를 대가로 세계를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카이사르는 이 부인이랑 오손도손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지고지순한 사람으로 그냥 머리 좋게 자기 할 일 잘 하면서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는 말 그대로 그 치세에서의 조조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잘 찾는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보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주의적인 군인이자 정치가가 되리라고는 저희 거의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고지순해요. 이거는 플루타르쿠스 기록을 보든 어디를 보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제, 주피터 신전 사제, 그 플라메디알리스가 됐잖아요. 이것도 얘가 어릴 때 정치 야심이 없었을 것 같다는 거를 지지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사제는 군인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가 흑화한 그걸 한번 볼게요. 술라와의 망명생활 동안에 이렇게 그냥 지 살길 잘 찾아가는 이런 엘리트였는데, 이제 술라 때문에 이제 공화국에 대한 회의가 느껴져서 이것 때문에 아마 그 흑화한 것 같다. 제 가설이에요. 그 가설 바탕으로 한번 해보면은, 일단 뭐 이거는 팩트예요. 이 술라가 결국 마리우스랑 내전해가지고 이기죠. 승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옵티마테스주의적인 귀족파 개혁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살생부 만들어가지고 다 모가지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모 없애려고 염소의 방광에서 나온 액체를 발랐대요. 그거 꽤 있어요. 아, 그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 고대의 민간요법. 탈모 치료법. 아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한번 사료 같은 거 드려보면서 봐보겠습니다. 자, 술라가 그렇게 해서 마리우스파 숙청하는데 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파트리키잖아요. 율리우스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킨나의 딸이랑 딸내미랑 결혼해가지고 여기 아주 그 불온 세력의 핵심으로 지금 엮인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줘요. 술라가. 오케이, 그래. 너 율리우스 가문의 유일한 적장자지. 너 죽으면 율리우스 가문 이 통이 끊긴다며. 나도 파트리키니까 사형은 면해줄 테니까 너한테 묻어있는 평민파 핏줄만 좀 닦아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타협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와이프랑 이혼해 라고 하는 거고, 자기 딴에는 매우 관용적으로 타협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카이사르가 네가 뭔데 나보고 이혼하라 말아야 하면서 아주 패기 있게 똥배짱을 부려요. 술라가 아주 깜짝 놀라죠. 이 똥배짱을 부린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자, 추론들부터 읽어보죠. 왜 똥배짱을 부렸냐? 정말 그냥 젊은이의 패기로 빡쳐서 가오 좀 잡아본 거다. 이런 말도 실제로 있고, 플루타르쿠스가 이렇게 또 말해요. 두 번째로는 아예 그냥 제가 지지하는 건데 카이사르의 지능을 좀 높이치는 그런 추론이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죽여달라 싶을 정도로 무례하게 대해야 이혼도 안 하고 죽지도 않을 수 있겠다는 각을 잰 거다. 노나문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에피셜론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 에피소드가 있은 다음에 술라가 카이사르를 평가한 유명한 명언이 등장해요. 이 자식 머릿속에는 마리우스가 수십 명은 들어있는데 저 자식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때 똥배짱을 부린 거에 좀 그렇게 본 게 아닌가 싶은 제 에피셜이 있고요. 그래서 술라가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평을 보이겠죠. 그래서 살생부로 수천 명을 죽인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가정이 맞다고 하면은 카이사르의 가정대로 이제 다 움직여요.
첫 번째, 이런 명문 파트리키의 씨를 말릴 셈이요 하면서 온 동네에 있는 파트리키들, 다른 코르넬리우스 씨, 뭐 아우렐리우스 씨도 다 와가지고 다 중계하거든요.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코타라고 하는 이쪽에 외할아버지 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렐리아가 얘 엄마잖아요. 걔가 와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해야 돼? 결국 중재를 하고, 그 아우렐리우스가 이 술라의 약간 참모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 와서 말립니다. 그 술라 지도 귀족파잖아요. 또한 이 율리우스 가문의 적통이잖아요. 그래서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들도 그럼 안 된다라고 가두스일 벌어요. 비너스 후손의 씨를 말리려 한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명문 파트리키들이 다 몰려가지고 술라 뜯어 말리고 베스타 신전 여사제들도 난리 피우니까 술라가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봐준다, 대신에 너 추방이야 하는 걸로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와이프랑 이혼도 안 하고 자기도 안 죽어요. 그렇게 빡빡이는 이혼도 안 했고 목숨도 건졌다. 대신에 망명을 떠났다가 비티니아 지역에서 이제 군복무를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 니코메데스랑 이제 수비 포지션으로 뭘 죽였다고 하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때 뭔가 흑화한 것 같아요. 이 망명 생활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망명 생활할 때 자기 와이프가 그 애 나타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망명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사이좋게 금슬좋게 있던 와이프가 죽는 것도 못 봤으니까 이때 뭔가 흑화해가지고 이제 나뭇잎 부수기, 공화국 부수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화국을 박살내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임페라토르는 군통수권자라서 국가원서로 쓰기엔 번역이 잘 안 어울리긴 해요. 이때 카이사르의 생각, 이게 다 맞다고 가정했을 때 술라롬 같은 독재자, 군벌, 나아가 무능한 원로원 의원들 같은 샌님들은 공화국을 타락시키기만 했지 공화국에 처해 있는 진짜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했다. 더 이상 눈뜨고 못 봐주겠어. 고통받고 탄압받던 평민파, 특히 빈민계층을 콘크리트 지지계층으로 만들어서 공화국을 바꿔버리겠어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때 얻은 것 같다. 이후 평민파를 중심으로 가열찬 갈라치기 정치를 시작하고 자기가 마리우스의 정통파라고 계속 선전하고 다니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공화국을 구원해 보이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계속 클리엔텔러로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카이사르는 다른 평민파 정치인들과 뭐가 달랐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뭔 소리냐? 이 원로원 최종 권고 있잖아요. 원로원 최종 권고, 이것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평민파 정치인들이랑 카이사르랑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카이사르 때 뭔가 달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을 보류하고요. 자, 첫 번째, 그라쿠스 형제, 특히 가이우스 그라쿠스, 원로원 최종 권고 맞고 죽었죠. 자, 원래 관례라고 할까요? 관례라기보다는 경험이라고 합시다. 역사적인 경험이 뭘 알려줬냐? 원로원 최종 권고를 맞고 쳐맞으면은 대부분의 클리엔텔라 지지망이 다 해산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얘한테 똥 묻었다, 얘 다 손절 쳐야지 하면서 다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도 원로원 최종 권고 쳐맞고 사망하면 그라쿠스 가문 중심으로 뭉쳐있던 정치적인 영향력과 권위, 클리엔텔라 지지망이 모두 해산된다. 최소한 치명적으로 약해진다. 사실상 원로원 최종 권고 쳐맞으면은 정치적 파멸이에요. 그러면 이 그라쿠스 형제만 그랬냐? 그 이후로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사투르니누스, 마리우스의 오른팔이죠. 다시 말하지만 계속 반복하지만 원로원 최종 권고 쳐맞고 사망하면요, 사투르니누스, 심지어 파트로누스가 마리우스죠. 사투르니누스 중심으로 뭉쳐있던 정치적인 영향력과 권위, 클리엔텔라 지지망이 모두 해산된다. 정치적으로 파멸하고요. 또 카틀리나도 마찬가지죠. 카틀리나도 원로원 최종 권고 쳐맞고 사망하면 카틀리나 중심으로 뭉쳐있던 정치적인 영향력, 권위, 클리엔텔라 지지망이 모두 해산된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파멸한다. 그래서 이때 흩어진 이 평민파 빈민 깡패 피오민 세력 있잖아요. 이 지지자를 잃고 흩어져 있던 거를 클로디우스가 눈치 빠르게 다 줍줍해가지고 정치인으로 선 거다. 자, 그런데 카이사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카이사르 원로원 최종 권고를 쳐맞고, 이거는 루비콘 강 때 쳐맞은 거죠. 결국에 마지막에는 종신독재관에 든 다음에 이 원로원 최종 권고에 따라서 푹직을 당하죠. 그쵸? 푹직을 당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이랑 달랐어요. 그라쿠스 형제, 사투르니누스, 카틀리나는 원로원 최종 권고 쳐맞고 뒤지면은 그냥 다 지지 세력이 흩어졌는데, 그런데 카이사르는 유독 피오민 세력이랑 정치적인 영향력이랑 권위가 해산이 안 됐어요. 이게 이상현상이거든요. 이거는 공화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 이거는 부분적으로 카이사르가 그 포에니 전쟁 때 보였던 그 동맹국들이 이 로마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거 보이죠? 단결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속주랑 피오국이랑 여러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카이사르 중심으로 너무 상호공존이 잘 되게 묶여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푹직당하니까 얘네가 다 갈 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중간에 있는 허브에 들어갈 다른 애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이 된 거죠. 아, 커피비터님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클리엔텔라죠. 자, 이때 푹직당하고 빡빡이는 어떻게 됐냐? 원로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당황했다고 하죠. 뭐에 대해서? 얘 빡빡이가 푹직당하고 났는데 얘가 이끌고 있던 피오민 세력이랑 정치적 영향력이 해산이 안 돼요.
원로원이 아주 당황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게 뭐냐면은 카이사르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면서 2차 삼두 정치까지 이어져요. 이거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카이사르가 뭔가 다른 걸 해놓은 거예요. 다른 평민파 정치인들이랑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키케로는 원로원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지성으로 내질렀다고 비난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원로원 채용공고라는 촛불살기를 갈기면요, 보통 이걸 처맞은 지지 세력이 모두 흩어져 왔던 관례 내지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 얘네들 왜 갑자기 뭉치지? 이 흩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아주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카이사르는 이전의 평민파 정치인들과 확실히 뭔가 다른 수완을 발휘한 거예요. 문제는 그 수완이 뭐였냐? 카이사르 뭐가 달랐냐? 다시 말해 카이사르의 공화국 개조 설계도가 뭐였냐? 이거를 이제 보면 됩니다. 키케로가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해요. 뱀 대가리 잘랐더니 그 잘린 뱀의 대가리 부분에서 뱀 대가리가 3개가 또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좀 흐트러 놓을 걸. 자, 첫 번째, 클리엔텔라망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놔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굳이 비유하자면은 사기도 크게 쳐야 된다고 하죠. 얘가 망하니까 얘 중심으로 너무 잘 조율이 되고 있고 공생을 누리던 정치인, 시민, 피오국, 속주, 기타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원래 사던 대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걸로 타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뭉쳐져 있었던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키케로가 그것도 써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제는 카이사르가 너무나도 유능하게 그걸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카이사르의 수완 없이는 전 세계적으로 흩뿌려져 있던 이해관계 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해관계 조정의 허브가 원로원에도 있고 카이사르에도 있고 2개가 돼버린 거예요. 아예. 이해 가시죠? 그런데 얘네들이 원로원에 붙을 리가 없어요. 왜냐? 이미 너무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 그리고 카이사르도 푹직했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원로원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압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사르파라라고 하는 독립제된 어떤 요상한 세력으로 뭉쳐가지고 원로원이랑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파라는 게 생기죠. 다들 당황합니다. 여기서. 아이고 문어자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못한 걸 한번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폼페이우스의 동방피오국과 속주들은 원로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카이사르의 갈리아,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히스파니아, 나아가 이러한 거대한 경제, 정치, 군사망으로 이어진 거대한 클리엔텔라는요, 거의 세계 권력급의 클리엔텔라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 하나가 사라진다고 절대로 자진 해산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원로원이 만약에 실수를 했으면은 이런 전무후무한 상황이 됐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맞아요, 임민수님. 로마가 아니에요. 전 세계 로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카이사르의 클리엔텔라는요, 이제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암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암세포. 예를 들어 폐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게 너무 커버져 버리면 암세포를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폐가 다 뜯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클리엔텔라망 상속을 꽤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냄새가 나요. 여기저기 뭐 이런 거를 뿌려놨나 봐요. 그런 단서 같은 걸. 박정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면 좀 논란이 되나? 이러한 클리엔텔라망 상속을 꽤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냄새가 납니다. 약간 아우구스투스도 눈치껏 이어간 관례긴 한데 거의 확실하게 클리엔텔라 상속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뿌려놓은 세력들을 이어받도록 준비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남봉질한 것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클리엔텔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능한 후계자를 낳고 싶어서 그랬다는 전통적인 설명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암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엄청 예전부터 애를 많이 낳으려고 했던 게 이걸 상속을 시키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냄새가 있고, 그게 안 되니까는 유언장에다가 아우구스투스를 박아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군벌 클리엔텔라의 수장 지위가 너무 굳건합니다. 이게 안토니우스의 반응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안토니우스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요, 그 카이사르의 클리엔텔라가 본질적으로 그 군벌 클리엔텔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회 같은 비밀 결사 조직이 된 거죠. 근데 엄청 큰 세계 권력급의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내가 왜 상속일이 아니야? 라고 분노한 걸로 봐도 군벌들도 이러한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사병화를 시켜둔 거고, 상당히 많은 이제 군인들이 이해 클리엔텔라를 군벌 클리엔텔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카이사르의 설계도가 뭐냐, 너무 잘 해놨잖아요. 클리엔텔라를 자기 중심으로 잘 결집을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굳이 번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원로원을 거쳐야 하나? 굳이 얘네들한테 돈 받아야 돼? 이 자식들이 지난 난세 한 세기 동안 해놓은 게 뭔데? 뭘 해놨는데 도대체? 이제 나는 그놈들 못 믿어. 내가 내 스스로의 실력과 권력을 웅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원로원도 해내지 못할 정도의 유능한 이해관계, 분쟁 조정의 통치력을 발휘해보겠어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계속 말했던 거죠. 이제 카이사르가 클리엔텔라를 그 세계 권력급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실력과 기반이 있으면은 이제 원로원을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원로원을 거쳐가지고 조정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원로원을 굳이 거쳐가지고 조정받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원로원에
이렇게 청탁을 하기보다 원로원 의원들한테 청탁하기보다 카이사르한테 다이렉트로 찌르는 겁니다. 커피비터님, 디론 한번 저거 읽어볼게요. 디론님, 본 콘텐츠와 무관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공화정 로마의 계속된 정복 전쟁으로 영토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 영토와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통치를 공화제로는 한계점이 명확하여 로마는 원수정을 앞세운 제국으로 나갔다라고 저희 사상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동일해요. 저도 거의 동일해요. 비슷하게 생각해요. 전 그래가지고 이 설계도가 아주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로원이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은 기존의 공화정 질서로는 너무 복잡해진 이해관계 조정하는 능력이 좀 상실이 된 거예요. 계속 절차해야 되고 민회에서 거부권 때리고.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가 그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관계망을 다 모아놨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그런 이해관계 조정하고 문제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르 한 명 푹 해놓는다고 해산이 될 만한 그런 세력이 아니게 된 거예요. 얘네는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비터커피님.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카이사르가 유능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법치주의적인 독재 느낌이 아니다. 오히려 포퓰리즘적인 1인 독재 냄새가 매우 강하다. 계속 말했지만 카이사르는 법적인 절차, 관례, 관습적인 구속을 오히려 대단히 귀찮아했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커피비터님, 근데 패거리 정치가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건데 좋게 말하면 군주정인 거예요. 그게 뭐 군주정인 거죠. 근데 카이사르의 설계도의 한계는 제가 저번에 어제 한 그거 있잖아요. 거국적 대타협 영상 거기서 말한 건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볼게요. 오케이,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이런 대안 좋은데 한계가 뭐냐?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카이사르가 명백하게 실패한 거예요. 실수한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필요할 정도로 모욕적이었고 비타협적이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푹찍 당한 겁니다. 첫 번째, 종신독재관 칭호와 권한을 수락하죠.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긴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정책을 원로원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관철시킵니다. 그라쿠스 때랑 비슷해요. 원래 민회랑 원로원은 사전 조율을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는데 원로원에서 자신의 발언에 반발한다고 해도 종신독재관의 권한 또한 민회 호민관을 통해서 무조건 관철시킵니다. 무조건 관철시킵니다. 근데 이 무조건 관철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 원로원을 모욕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들도 많이 해요. 전혀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비타협적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개인의 신격화예요. 이것도 실수죠. 그리고 개인의 신격화를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원로원 놈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었거나 모욕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신의 개인 동상을 각지의 신전, 공공시설에 비치하죠. 또한 자신의 신의 자손, 디보스 율리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달력을 원로원의 동의 없이 새로 반포해요. 심지어 이름도 율리우스력이에요. 달력을 반포하는 건 원래 주피터 신전의 권한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주피터 신전의 사제들의 권한인데 자기가 있다는 거는 자기가 거의 신의 자손에 준하는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이름도 율리우스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원로원 의견 다 무시합니다. 또한 집정관의 복색보다 화려한 복색을 사용해요. 기존 보랏빛 토가를 넘어서 금박까지 칠하고 어디를 가든 월계관을 쓰고 다니고 탈모 숨기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수에토니우스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집정관들이 있는 연단보다도 더 높은 연단을 추가로 개축해서 앉았어요. 또한 개선식도요. 원로원과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거행합니다. 이게 좀 불필요하게 갈등을 조장하려고 한 게 보입니까? 또한 여기서 원로원에 대해서 가장 심각했던 모욕은요. 켄투리아 선거 무력화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했어요. 원로원의 구성을 그냥 다 망가뜨려 놓거든요. 저번에 말했지만 카이사르는요 원로원을 병신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지절단을 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클리엔텔라 이해관계 분쟁의 조정 이런 거를 자기 중심으로 재구축하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카이사르가 하려고 했던 거는 기존에 원로원 중심으로 뭉쳐져 있던 클리엔텔라 있잖아요. 결국에 파트로누스가 클리엔테스들 이해관계 분쟁 조정 같은 거를 잘 해결해주면은 내 클리엔테스가 되는 건데, 근데 원로원이 무력하잖아요. 이걸 무력화 시켜놓고 그럼 클리엔테스들 다 자기한테 이해관계 조정 부탁을 하고 청탁을 부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얘네들 다 흡수해버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켄투리아 선거 무력화가 뭐냐? 원래 매년 켄투리아 민회를 소집해서 정무관을 선출하고 얘네들이 이제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되는 관례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종신독재관, 피호민 호민관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로원 의원을 앉힙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기존에 원로원 의원 정원이 600명이었는데 이걸 900명으로 늘려요. 근데 그마저도 자신의 임의대로 추가로 앉혀서 거의 1000명으로 늘립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 원로원의 권위와 위험을 심각하게 실추시키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욕을 주고 티베깅을 한 거죠. 또한 원로원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부의 단결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요. 기존에 원로원이 무능했던 게 뭡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조율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600명에서도 그런데 1000명까지 늘어나면 이게 더 힘들어지겠죠? 또한 심지어는 이것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갈리아 야마닌도도 원로원 의원으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모욕을 한 거예요. 또한 자신의 친위 세력을 임의로 원로원 의원으로 앉혀서 원로원의 반대 결의를 무력화시켜요. 정말 그냥 원로원을 말 그대로 병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카이사르의 설계도의 한계가 뭐냐? 다시 말하지만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1인 독재 체제의 구축을 시도한 거다. 불필요하게 모욕을 주고 티베깅을 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여기서 반면교사로 잘 배운 거죠. 이때 또한 이제 선례가 하나 남죠. 비타협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황제에 비슷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참주다, 독재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푹직 당하는 겁니다. 이때 원로원 의원들이 푹직한 근거는 예전에 카토가 때렸던 원로원 최종 권고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회전한 삼각김밥님, 이미 원로원이 무능하다는 이미지는 그라쿠스 형제 이후로 굳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리우스랑 막 술라 막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모션 캡처가 꺼졌네. 왜 작동을 안 하지? 아이씨, 그냥 꺼둬야겠다. 자, 장점도 있겠죠. 이 장점이 뭐냐? 시원시원하죠, 이 처리가. 더 이상 이 분쟁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원로원과 민회와 조율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카이사르한테 찌르면은 카이사르가 다 해결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민파의 환호도 좋아지고요. 빈민구제 정책도 어느 정도 시행이 되죠. 또한 본인의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군벌들, 피오국, 속주반란과 외국 침략이 모두 통제돼요. 다시 말해 평화가 도래하는 겁니다. 자기가 속주에 있는 피오국이나 이런 애들 다 통제하면 되잖아요. 또한 이제 클레오파트라와도 사실혼 관계를 맺어서 전쟁이 없이 이집트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게 되었죠. 또한 아우구스투스가 주로 참고한 원수령 제국의 설계도의 밑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푹직을 당하긴 했지만 그의 클리엔텔라가 카이사르파가 되어서 꿈틀거리게 되었죠. 독자적인 제국처럼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커피비터님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데 왕정 시절로 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 본질은 비타협적으로 해서 그래요. 그라쿠스 형제 때도 그렇고 사투로리누스 때도 그렇고 비타협적으로 하면은 보통 원로원 의원들이 푹직하면서 하는 말이 참주다, 독재자다 하면서 푹직하거든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단점이 뭐다? 계속 말하지만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1인 독재를 구축하려고 했다. 계속 말하지만 원로원 의원들 얘네들 전부 다 어느 지역과 당파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전 세계급의 파트로누스들이죠. 얘네들과의 타협 없이 정치를 했다가는 다양한 의미에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푹직당하거나 정치적 지원을 다 잃어버리거나 정치지를 이제 뒤에서 다 당하거나.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됐냐? 원로원의 권위와 행정력이 심대하게 저하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2차 3두 정치가 더 심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무장한 거예요. 이거 푸기오예요, 이게. 푸기오. 근데 원로원의 권위와 행정력을 카이사르가 거의 병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2차 3두 정치라는 세월호 난세를 겪어야 했다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회복시켜준 다음에야 국정이 정상화되죠. 자, 여기까지가 카이사르의 설계도였고요. 이제 키케로를 봅시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투스를 지상 최강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수정을 좋아합니다. 공화국도 좋아하고. 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라쿠스 머리를 의자로 푹직한 것처럼 카이사르도 푹직. 뚝배기. 의무론 할 거예요. 자, 키케로는 어떠냐? 이게 묘한 방향으로 카이사르랑 비슷해요. 뭐냐면은 카이사르가 귀족파랑 평민파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죠. 키케로도 그래요. 귀족파랑 평민파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산층 에퀴테스 평민 출신이죠.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식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었던 건데 키케로 집안은 에퀴테스 집안 한 번도 집정관을 배출해내지 못한 기사계급 플러스 아르피눔, 소위 말하는 외국인 출신이에요. 이따가 볼 겁니다. 왜 외국인이라고 부르는지. 그렇게 해서 평민 출신인데 게다가 신참자 집안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어릴 때부터 시, 철학, 문학에 능했다고 하고 성적도 좋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몰론으로부터 웅변술을 잘 배워와요. 웅변을 이때부터 또 잘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평민파지만 기본적으로 평민이지만 귀족파적 기질이 매우 강했다. 그래서 신참자 주제의 철학, 정치적 지향성이 대단히 귀족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거 열심히 공부한 친구예요. 모범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귀족주의적입니다. 아카데미아주의적이라고 했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많이 경도된. 그리고 키케로도 카이사랑 비슷한 게 술라에 의한 망명생활을 해요. 로스키우스 변론 사건 말했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키케로가 또 하나 짚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게 카이사르랑 동문이에요. 사실. 몰론 밑에서 유학 간 것도 똑같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갈리아 출신 교사한테서 공부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둘이 서로 아주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 같긴 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제 머리가 좋아요. 키케로. 사회성도 좋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해요. 누구든 다 넉살 좋게 만나가지고 타협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전투는 젬병이고 그래 또 헬창이에요. 왜냐? 몰론의 교훈, 연약한 갈대에서 우렁찬 소리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학을 가서부터 자기 관리랑 헬스하는 거를 계속 배워와서 죽는 날까지 계속 죽는 날이 아니지. 죽는 날이 아니라 2차 3두 정치 이후 그때까지 계속 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문어자리님, 키케로는 다 변호해줘요. 이따가 볼 겁니다.
다 도와줘요. 근데 카토가 거기다가 똥을 계속 싸요. 제가 보기에 진짜 카토가 아니었으면 키케로가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키케로가 엎어진 건 카토 때문이에요. 진짜 정말 국회를 보고도 많은 생각이 드는.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공화정적 질서에 대한 애국자예요. 카이사르랑 달라요. 카이사르는 기본적으로 원로원을 증오하고 경멸하거든요. 근데 키케로는 원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신념이에요. 또한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심지어 실무 정치인으로서의 유능함도 출중해요. 실무 정치도 잘해요. 그래서 신참자로서 집정관에도 당선된 거예요. 다시 말해 철학, 인문학, 웅변술, 법학, 실무정치 능력 다 만점이에요. 얘도 엄청납니다. 사실 과소평가되는 게 안타까워요. 이 카이사르의 커리어는 대부분 선동이나 군사적인 업적인데 키케로는 대부분 이 법적이거나 정치적인 거죠. 회전하는 삼각김밥님이 그 신참자가요. 가문에서 첫 번째로 집정관이 된 사람을 신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별로 안 좋다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회 문제를 공화정적인 질서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수완을 보입니다. 카이사르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1인 독재적인 포퓰리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해결하는데 키케로는 공화정적인 질서의 틀 안에서 해결해요. 첫 번째가 아까 말한 로스키우스 변론 사건. 여기서 볼 거예요. 미리 보죠. 자, 로스키우스 변론 사건이 대표적으로 뭐였냐 계속 보는 건데 로스키우스 집안이 로마 변두리 동맹시에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 근데 술라 때요 이때가. 근데 술라의 끈앞풀인 해방루에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크리소고노스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집안의 재산도 약탈을 당합니다. 이때 어떻게 약탈을 당하냐? 얘 데카토의 손자였나 중손자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이때 로스키우스가 그 600만 세스테르티우스 대략 한 1,200억 원에 달하던 부친의 재산을 약 2,000 세스테르티우스 4천만 원에 약탈을 당해요. 근데 이때 이런 일이 많았대요. 그 크라수스도 이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적들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부를 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라가 이걸 다 눈감아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술라가 귀족파의 그 클리엔텔라를 아주 강화시켜놓고 이 클리엔텔라망 이권 같은 거 평민파 거 다 뺏어가지고 얘네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이제 공화국이 다시는 내전을 일으키면 안 되겠지? 이러면 내전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술라의 그 서슬퍼렇던 시절인데 키케로가 이 로스키우스의 피오민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강력하게 변론해서 승소합니다. 이게 정치 이질도 아니고 법정에서 독재관이 피요하는 피오민을 이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와 싸워가지고 승소를 하고 또한 기록상으로 역사상 최초의 일인 공화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인 부패한 총독을 기소해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공화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게 그 키케로 편에서 말한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이고 또한 평민파와 귀족파를 단결시키는 대타협을 이끌어내서 집정관에 당선되죠. 키케로 편에서 말했고 또한 카틀리나 쿠데타 사건에서도 평민파와 귀족파를 단결시켜서 온건하게 잘 수습을 해요. 하지만 이때 무리수를 둬서 이제 로마인의 재판 없이 사형에 처했다는 약점을 만드는 실책도 범하고 강심장이에요. 노무현 스타일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무론에서도 이제 말할 게 계속 말하지만 키케로는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을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콩코르디아 오르디눔 사회적인 대타협을 계속 강조한 거거든요. 조화의 질서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이 키케로의 의무론에 어떻게 묻어있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일단 시민 개개인의 미덕을 봐야죠. 시민 개개인의 미덕부터 한번 보면 타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줄 때는 후하게 주고 받을 때는 가혹하게 받지 않으며 매매, 고용, 임대, 이웃과의 경계 문제 등의 모든 거래에서 깐깐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약간 손해봐도 가능한 손송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신의 권리를 얼마간 양보하는 건 관대한 일뿐만 아니라 종종 이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쵸? 키케로가 평민층을 싫어했나요? 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개인의 미덕은 이렇게 양보를 잘하면서 타협을 잘하는 능력을 강조한 거고 또한 국정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냐 일단 이것부터 한번 말해볼게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가지고 일부는 정적들에게 극심한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는 게 위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에서도 계속 좌우진영 나눠가지고 싸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극심한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싸우는 게 아주 잘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댓글 가지고 진영 나누어서 싸우는 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대요.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며 칭송할 만한 태도는 화해와 관용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넓고 큰 마음이 필요하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파주의, 이해관계 갈등, 클리엔텔라적으로 약간 서로를 비호해주는 부정부패 약간 그런 것보다 그런 걸 이제 서로 머리채 뜯어가지고 싸우는 약간 좀 이런 추한 행태보다 서로 화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 거는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플라톤이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째, 시민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그렇게 중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둘째, 국가 구성원 중 일부 계층만 돌보느라 나머지를 소홀하지 않고 전체를 돌봐야 된다. 이것도 뭡니까? 자신의 클리엔텔라만 돌보지 말고 국정을 위해서 필요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일부 시민 계층만 돌보고 다른 계층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국가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소요와 불화를 초래한다. 국가 구성원 전체를 위한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너무 분열과 갈등이 심한 거죠. 이 때문에 아테네인 사이에 큰 불화가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로마죠. 로마에서는 소요뿐만 아니라 파멸적인 내전들이 일어났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로마인들은 당파주의, 이해관계 갈등 이런 거에 매몰돼서 싸우면 안 돼. 이제는 양보해야 돼. 국익을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야 돼. 그걸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바로 이걸 보면은 화해와 관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온 게 이제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입니다. 이거는 하이케라님 책에 그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해가지고 좀 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씨 9시가 거의 되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지각한다고 되고, 자 읽어보도록 하죠. 맞아요. 뉴페르소나님 아시는군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공화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담긴 로마서 논고를 한번 해볼까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로마서 논고도 언젠가 해볼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콩코르디아 오르디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 계층으로부터 타협을 이끌어내서 공화국이 분쟁을 종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한번 봉합을 해보자. 이런 이해관계 갈등과 증오가 있어? 오케이, 이거 봉합해. 이런 이해관계 갈등 있어? 봉합해 하면서 큰 당파들, 큰 파트로스들 간의 갈등을 봉합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토록 도도한 사람으로서 그런 취급, 이게 뭐냐, 타르키니우스 왕들 이래 로마를 지배한 최초의 외국 왕이라고 욕먹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홀대와 기사계급이라고 차별받는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케로는 공화정의 사활은 원로원의 수익권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확신했다. 평화와 안정과 자유는 원로원 귀족들과 부유한 기사신분 사이에 양신분의 화합,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에 달려있었다. 다시 말해 계속 당파주의로 싸면 안 돼요. 귀족이랑 평민파가 단합해야 됩니다. 약간 확대된 형태를 띈 양신분의 화합은 재산과 현상에 대한 혁명적 공격에 반대하는, 법을 준수하는 모든 선량한 시민들의 동맹이었다.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의 본질은 뭐다? 동맹이다. 모든 이해관계 계층들의 동맹입니다. 타협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갈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양반이 믿기에 이러한 질서는 뭐다? 모든 계층들이 사회적 갈등이나 내전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번영을 누리는 국가였다. 이런 국가는 키케로 네피셜로가 어떤 국가냐? 왕정일 수도 없고 참여 민주정일 수도 없다. 왜냐? 왕정이 왜 안 돼요? 이해관계 조정을 왕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못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못하니까 독재적인 거고, 그러면 시민들의 미덕으로 국가가 번영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아테네식의 참여 민주정은 뭐예요? 이해관계를 조율해주는 대표자가 없이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주장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럼 키케로식의 귀족주의적인 공화정은 뭐다? 이제 이걸 귀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런 맥락이에요. 귀족들, 특히 파트로누스를 말하는 건데, 여기선 파트로누스들이 결국 이해관계 분쟁이 시민들 사이에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직접 나서서 시민의 미덕을 발휘해가지고 나서서 이해관계 조정을 하고 분쟁을 조정해주는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질서가 근본적으로 원로원을 필두로 한 공화정이다. 이렇게 중간에 중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테네식의 참여 민주정, 직접 민주정이 되는 건데, 이러면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맨날 싸운다.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귀족정이 좋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원로원이 필요하다. 이런 설계도의 장점이 뭐다? 급진적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희생이 감소하고 수백 년간 이어져온 원한과 이해관계 갈등을 대타협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 당시 원로원의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원로원의 분위기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그냥 카토가 계속 똥을 싸고 다닙니다. 키케로가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카토가 가가지고 빡스 날리면서 에이 꺼져 공화국 만세 이렇게 다니면서 다 엎어지고, 그리고 키케로의 성격적인 하자담 때문에 엎어질 정도로 유약했습니다. 카토요? 이제 원로원과 삼두들의 거국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의사진행 방해하고 거부권 때리고 이게 모욕을 주고 다니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다 삔또 상해가지고 나가고, 키케로가 간신히 크라수스는 구워 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는데, 이제 폼페이우스는 대놓고 모욕을 주고, 카이사르는 그냥 아예 혐오를 했어요. 카토가. 카이사르는 그냥 혐오를 해요. 그러니까 속주도 양보 안 하고 아무것도 양보 안 하고 법도 양보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도 폼페이우스도 관성에 따라서 자기 클렌테스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의 요구를 받아줘야 되니까 관성에 따라서 급진적인 개혁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화해, 타협시키는 파트로누스의 수완이 중요한 건데, 키케로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해요. 항상. 자, 이제 비교할 겁니다. 삼두정치와 콩코르디아 오르디눔. 삼두정치가 결국 카이사르의 설계도죠. 그렇죠? 사실 이게 당시만 보면요, 삼두동맹과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이 사실은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질서였어요.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삼두정치 결성 초반만 해도 이 두 대항 간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둘 다 어느 쪽이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삼두동맹은 어떤 상황이었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의 지지 세력이랑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죠. 아예 달라요. 폼페이우스랑 크라수스가 붙어있을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카이사르가 조정을 해주는 협잡지를 해가지고 붙어있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냐? 계속 물밑 작업으로 크라수스 방해하고 폼페우스 방해하고 견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데 그 와중에 서로를 내밀히 암묵적으로 견제를 계속 하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계속 의심하고 타협이 불가능한 선에서 계속 갈등을 벌여요. 폼페우스가 호민관이 됐다고 해도 계속 다른 호민관도 시켜가지고 거부권 때리기도 하고 클로디우스를 시켜가지고 계속 깽판 치고 이게 동맹이라고 해도 그렇게 튼튼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었어요. 키케로의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이. 그럼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은 키케로가 대국적으로 이제 포용을 펼쳤으나 이 키케로 스스로의 성격적 결함, 나아가 원로원의 폼페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증오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를 바퀴축으로 해서 크라수스를 포섭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성공했는데 카토를 축으로 한 원로원이 계속 급발진해가지고 폼페우스 카이사르와 계속 반복하면서 콩코르디아 오르디눔, 그러니까 폼페우스랑 크라수스가 폼페우스랑 카이사르가 이 삼두 동맹과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이라는 두 가지 방향 속에서 이걸 아예 빡큐 날리고 서로 뭉쳐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가 보더라고요. 또 보면은 기원전 61년 초만 해도 그러니까 카틀리나 사건 이 직후만 해도 공화정의 미래는 밝았다. 원로원이 카틀리나 음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힘과 결단력을 보여줬다. 그가 표방한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이 비록 필요한 개혁의 대안은 아니지언정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가장 강력한 징후는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군대를 자진해산해요. 또한 독재관의 권한을 장악하기도 거부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다? 키케로랑 타협을 해줬어요. 폼페우스가. 놀랍죠? 이게 아주 강력한 징후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만약 키케로가 폼페우스에게 콩코르디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만 있었더라도 공화정을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커피비터님, 그게 정확히 제 생각입니다. 제 관점이에요. 이때 카토의 지극히 비타협적인 정치, 비유하자면 지금의 국회와 같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이런 비타협적인 정치가 카이사르에게 이로운 일만 해줬어요. 카이사르가 비타협적으로 할수록 카이사르를 포함한 다른 삼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비타협적으로 원로원을 때려부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이케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카토가 공화정 말살을 의도적으로 시작한 거라면 그보다 더 성공적일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키케로의 대안이 나왔잖아요.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이 나왔죠. 그러면 공화국과 원로원을 위해서 키케로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타협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계속 똥을 싸고 다니니까 이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 삼두가. 그러니까 키케로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굵직굵직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임민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카토 아니었으면 루비콘 넘은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문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속주와 속주의 지휘권을 원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디그니타스를 위해서. 디그니타스 플러스 부랑 정치적인 영향력이죠. 폼페이우스도 동방속주에 대한 조치의 제가, 악타제가 논쟁 말했어요. 폼페이우스 편에서. 또한 전역병들을 위한 토지를 원했고, 크라수스도 기사계급의 지지와 징세 회사에 대한 관용을 원했어요. 근데 카토가 귀족파가 계속 이런 쌍놈의 새끼를 다 꺼져 라고 하면서 비타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키케로는 이들 모두를 화해시켜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을 보이고 이거를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런 카이사르의 설계도랑 키케로의 설계도가 아우구스투스한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결국 카이사르 밑에서 배웠고 동시에 키케로 밑에서 배웠잖아요. 둘 모두의 사상과 대안과 설계도를 배웠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 첫 번째, 크라수스 징세회사 도와주기. 카토는 아시아에서 낙관적인 전망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액에 응찰했다가 이제 계약액을 할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세 징수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그걸로 크라수스랑 기사계급의 재정적 이익을 견제했다. 카토가 또 똥을 싸죠. 이제 반면에 키케로는 개인적으로 조세 징수회사들의 요청을 지나치고 모렴치한 행위로 강조했대요. 쉽게 말하면 내심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얘도 빡큐 날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콩코르디아 오르디눔 정책을 위해서 그 법안을 지지했대요. 한번 타협을 해줬어요. 키케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키케로도 크라수스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타협을 해야 되니까 한번 지지를 해줬어요. 또한 뇌물금지 법안도 반대해줍니다. 카토는 기사계급과 크라수스를 견제하려고 기사계급들이 뇌물 받는 걸 금지하는 걸 추진하는 이제 뇌물 금지 법안에 추진하거든요. 근데 카토가 아니라 키케로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데 키케로가 나도 이게 필요한 건 아는데 우리는 기사계급도 포용해야 돼. 그러니까 난 이 법안 반대할래 하면서 결국 크라수스를 계속 옹호해줘요. 계속 져줍니다. 근데 카토가 계속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 크라수스는 키케로랑 소통을 잘 해요. 그래도. 결국 크라수스는 달래주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예요. 자, 문제 첫 번째. 폼페이우스 앞에서 자기 자랑. 이게 원래 폼페이우스가 왔을 때 나 독재관 안 할 거야. 군사권이랑 속주에 대한 통제권도 내려놓을 거야 하면서 타협을 해줬어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은 폼페이우스도 이제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폼페이우스의 영향력으로 카이사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 양반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그게 또 삐끗 잘못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없어져요. 그 폼페이우스가 로마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말한 건데 자신이 또 하나의 알렉산드로스로 추앙받는 걸 잔뜩 기대하고 원론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했지만은 계속 이제 상하 홀이랑 전리품 이런 거 들고 또 비단에 장식한 자기 정복한 동방지역 이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실적 보고를 하려고 신났어요. 룰루 하고 있는데, 근데 크라수스가 이거를 방해하려고 그 키케로를 띄워줘요. 그때 크라수스가 엄숙히 일어서더니 의도적으로 폼페이우스를 무시하고는 키케로를 로마의 구원자로 극적으로 추켜 세웠다. 이때 키케로가 엄청 신나가지고 순간적으로 폼페이우스에 관한 모든 걸 잊고서 자신의 화려한 공적을 매우 길게 늘어놓았다. 거의 1시간 동안 했대요, 이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실적 보고 하려고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는데 가만히 앉혀놓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해댄 거예요. 아주 삔또가 많이 상했겠죠. 키케로는 이미 그전부터 거만한 태도로 폼페이우스를 소외시켰고, 그로써 자신의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을 위한 중대한 지원 세력을 스스로 차버렸다. 이게 이해관계나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키케로의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 있잖아요. 컴플렉스, 성격적인 결함. 이 컴플렉스가 발동해가지고 스스로 멍청하게 이걸 실패한 거죠. 그로써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화국 재건에 걸었던 희망을 산산조각내고 말았다. 이때 폼페이우스가 정말 삔또가 많이 상해가지고 키케로 손절치고, 그리고 이때 엄청 눈치 빠르게 카이사르가 바로 가가지고 이제 포섭을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는데, 사실 카토 때문에 일어난 문제기도 해요. 폼페이우스를 잃어버린 게. 솔직히 이게 물론 삔또가 많이 상했어도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이 카토가 폼페이우스의 악탈을 계속 견제해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동방정복하면서 이제 전역병들도 많이 챙겨줘야 되고, 속주랑 피오국에 대해서 내린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조치들을 원로원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카토가 계속 꼬장 피우면서 이걸 계속 연기시켜요. 지연시키고. 키케로가 여기 개입하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중재하려고. 근데 카토가 계속 키케로 무시하고 급발진해요. 이때 내심 키케로를 신참자라고 무시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가설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연타를 맞고 폼페이우스가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에서 완전히 이탈해요. 또한 카토 등 원로원 세력과 키케로 간의 의심도 시작이 됩니다. 문제 세 번째는 카이사르 문제예요. 이제 폼페이우스는 완전히 이탈했고, 이 카토가 카이사르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국정농단 하고 있잖아. 법도 다 맞고 집정관 끝난 다음에 속주도 주지 말고 그냥 병신 만들어 버리자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속주 이제 집정관 끝나면은 속주 가야 되잖아요. 요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악지방이랑 숲으로 그냥 배정해 버리자는 식으로까지 아예 그냥 진짜 그렇게 비타입적으로 하거든요. 계속 억압하니까 카이사르는 클리엔텔라 관성에 의해서 무리하게 캄파니아 토지 개혁도 강행하고 원로원과 카이사르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져요. 만약 이때 토지 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좀 타협을 키케로처럼 해줬으면은 캄파니아 토지 개혁을 강행할 리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때 카이사르가 오히려 이 카토 병신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키케로를 참모로 영입하려고 하거든요. 카이사르가 나한테 3두 동맹이 아니라 4두 동맹 멤버 제안하던데 키케로가 이거를 거절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많아요. 키케로가 4두 동맹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원로원과 3두 동맹의 이런 연결망 같은 게 됐으면 어땠냐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키케로도 이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거절하고 완전히 이탈하죠. 반면에 카이사르의 공화국 개조 설계도는 어떻게 됐냐? 3두 동맹. 키케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국적 대타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죠. 근데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단 2명과 타협하기만 하면 되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카이사르는 원로원을 병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로원을 위한 관례나 전통 같은 거 존중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존중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둘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쉬워지죠. 캄파니아 토지개혁의 첫 번째, 카이사르. 폼페이우스가 원로원 세력과 이탈했군. 이때 캄파니아 토지개혁을 공약으로 퍼뜨리고 다니면서 폼페이우스한테 접근해야지 하면서 이때 강행해가지고 카토를 강제로 끌어냅니다. 통과를 시켜요. 이제 원로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제 폼페이우스랑 크라수스의 지원을 받아요. 근데 이 법안이 민회에서 3번이나 가로막혀요. 민회에서 계속 거부권 때립니다. 1차 민회에서는 비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든요. 또한 카이사르가 다시는 그런지 못하도록 민회가 소집될 수 있는 모든 날에 국가 공휴일을 선포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민회가 안 열려서 법안을 통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또 2차 민회가 열려요. 또 거부권을 행사해요. 근데 이때 카이사르가 급하다. 난 지금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끌 그런 게 없어 하면서 이제 정치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호민관들을 아예 부상을 입혀요. 돌 던지고 막 그래서 반대 거부권을 행사하는 호민관들 강제로 이렇게 끌어낸 다음에 또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3차 민회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비타입적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권위랑 전통 같은 거 존중할 생각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대안이 더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폼페이우스와 동맹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폼페이우스와 동맹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미 다 세력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차라리 원로원과는 확실하게 척을 지고 폼페이우스랑 이제 친해지자. 그리고 이왕 법 통과시킨 거 폼페이우스의 전역병들이랑 내 지지자인 빈민들한테 다 분배버리자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또 타협으로 본 거예요. 폼페이우스랑. 또한 크라수스 징세회사 도와주는 것도 해요. 이게 키케로는 이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카토가 계속 꼬장 피우면서 막았던 거거든요. 이 징세회사 문제도 민회를 통과해요. 크라수스의 친구들인 조세 징수업자들이 국고에 납부해야 했던 계약금의 3분의 1을 경감을 시켜줍니다. 이 법안을 이제 민회에서 통과시켜줘요. 이걸로 카이사르는 원로원, 특히
카토가 계속 깽판을 쳐가지고 가로막고 있던 이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와의 타협을 카이사르가 자기 중심으로 해내요. 계속 말했지만 카이사르의 설계도가 뭡니까? 이제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관계 타협과 조정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원래는 원로원이 이해관계 조정과 해결의 허브였잖아요. 근데 이제 원로원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이해관계 조정과 타협을 볼 수 있는 허브를 또 하나 만들어버리자라고 한 거고, 삼두동맹으로 그걸 거의 완성한 거예요. 이미 이제 사람들은 원로원이 아니라 카이사르 클리엔텔라에 호소하면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그런 게 된 거고, 이렇게 키케로의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이 실패를 합니다. 결국 키케로는 삼두동맹이 확고한 형성하에 자신들을 방해하는 1순위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혀서 이제 로마에서 추방이 되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케로가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는 그에게 농지위원회 보수가 많은 자리를 제안했다. 회유했다. 또 키케로가 그 제의도 거절하자 카이사르는 그에게 자신의 레가투스 자격으로 갈리아에 함께 가려고 제의했다. 스카웃을 또 했어요. 근데 키케로가 이 제의와 그 밖에 다른 제의도 거부해요. 키케로는 나를 매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매수당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카이사르 밑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삼두들 위에서 우뚝 서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바퀴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카이사르한테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그걸 포기한 거고, 결국 카이사르는 클로디우스를 평민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정직 깡패이자 충실한 피오민으로 둔 다음에 클로디우스가 폼피우스도 견제하고 키케로도 추방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때 폼피우스가 카이사르를 아주 싫어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또 삼두동맹은 계속 균열을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뭐냐, 결국에 이제 비타협적 정신도 좀 있는 건데, 결국에 비타협적 정신이야. 사실 카이사르도 비타협적입니다. 어떻게 비타협적이에요? 원로원을 무력화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믿어요. 그냥 뭐 관습이나 아니면 뭐 도덕성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계속 밀어붙이고 정치 깡패들 보이고, 특히 뭐 민회 2차 법안 때는 아예 그냥 원로원 의원들한테 똥물까지 뿌렸다는데요. 이때 두 번째, 키케로는 공화주의 정신을 위해 원로원을 무력화시킬 수 없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로원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존중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벌써 좀 힘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카이사르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를 품기 위해 원로원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클로디우스를 활용한 정치 깡패도 동원하고, 계속 말하지만 키케로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 카토란 놈이 판을 다 엎어버려요. 계속 말하지만 만약 카토가 공화적 말살을 의도적으로 시작한 거라면 그보다 더 성공적일 수가 없었다. 소 카토만큼 폼페이우스의 요구에 악의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합리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정리하자면 카토의 비타협성과 카이사르의 비타협성, 어려운 문제죠. 카토가 약간 좀 국회 그분 느낌이고, 카이사르가 이제 그 행정부에 있는 그분 느낌이에요. 서로 비타협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거국적 대타협으로 이어진 것 같다. 그 대타협 영상 만들어둔 거 보시면 될 거고, 제 뇌피셜인데요. 아우구스투스의 거국적인 대타협은요, 카이사르의 설계도와 키케로의 설계도를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 같아요. 양아버지인 카이사르 밑에서 이런 설계도를 배웠을 거고, 또한 자신의 스승님이자 그 양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키케로한테서도 그런 정치 수업을 받았겠죠. 웅변술, 철학 뭐 이런 거 다 배웠다는데, 그래서 키케로의 타협 정신, 카이사르의 설계도, 이거를 균형 있게 머리 좋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비타협적으로 강요해서 원로원을 무력화시키지 않았어요. 또한 치세를 위해서는 키케로 말 맞다나 원로원의 권위가 존중되고 국정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로원과 기존 로마인들의 정신을 존중하고 보완하면서도 카이사르의 제국의 설계도를 확장시키고 완성을 시켰어요. 너무 위대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저는 아우구스투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랑 원로원의 거국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키케로의 세대에서 한 번 더 세대가 넘어가야지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제 군주정으로 넘어갔지만은 아무튼 간에 치세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만 이걸 배웠냐? 원로원도 배운 게 있었다. 원로원도 배운 게 있었어요. 원로원도 카토와 이전 원로파가 했던 것처럼 지극히 비타협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그라쿠스 참사, 마리우스 술라내전,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랑 동맹시 전쟁이랑 쭉 이런 거 다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로 이제 타협을 또 해준 거예요. 이걸로 원로원 녀석도 기사계급에게 대거 양보해주고, 토지개혁도 타협을 해줬죠. 그 거국적 대타협 영상에서 다 말한 거고요. 켄투리아 미네생고에서도 사실상 대타협을 해주고, 제위상속도 사실상 눈 감아주고, 속주 분배에서도 적극적으로 타협을 해줍니다. 기원전 27년의 조정, 이거로 나타난 거예요.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랑 원로원이 서로 거국적인 대타협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아마 역사적인 교훈도 있는데, 이 설계도가 카이사르의 설계도랑 키케로의 설계도가 각각 미숙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미숙한 상태. 그러니까 한 세대가 더 지나서야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로 종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나님, 로마 대제 희망편, 아우구스투스, 절망편, 유스탈린. 아유, 듣기 너무 좋네요. 아, 유스탈린, 자기 권력 위해서. 자, 여러분은 어느 설계도가 더 좋으신가요? 어느 설계도가 더 좋아요? 이걸 계속 얘기한 게,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카토가 너무 비타협적으로 정치한 이 모습도 그렇고 지금의 정치 모습이랑 좀 비슷해서 이제는 좀 키케로의 의무론에 있었던 모습이랑 그 아우구스투스의 거국적 대타협이랑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